가치, 국내 정치의 역할, 자유주의, 자유주의자들은 국제관계 형성에 있어서 국내 정치의 역할을 크게 강조합니다. 그들은 국가의 내부 정치 구조, 여론, 제도적 틀이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들은 여러 관련 요인으로 인해 평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평화론, 자유주의 국제관계 이론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민주주의 지도자들이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어 시민들이 전쟁의 비용과 파괴를 꺼리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부는 갈등을 외교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선거와 공개된 정치 토론을 통해 지도자를 선택하고, 이는 지도자들이 전쟁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책임 메커니즘은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합니다. 여론과 책임성.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이 외교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출된 지도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지어 유권자들은 선거와 공적 담론을 통해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책임 메커니즘은 민주주의 지도자들이 일반적으로 국제 분쟁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선호에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 동안 미국의 반전운동은 전쟁에 대한 여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도적 제약, 자유언론, 독립사법부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포함한 민주주의 제도들은 행정부가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을 철저한 토론과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성급하거나 공격적인 외교 정책의 가능성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의회는 전쟁 선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군사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경제적 및 사회적 상호의존. 자유주의자들은 또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더 상호의존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호의존은 상호이해의 망을 형성하여 갈등을 억제하고 협력을 촉진합니다. 무역관계, 국제기구, 초국가적 시민, 사회의 네트워크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평화로운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이후는 경제적 통합을 통해 회원국 간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법치주의의 촉진. 민주주의 국가는 일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인권과 법치주의를 촉진하는 데 더 헌신적입니다. 이러한 헌신은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을 촉진하는 국제 규범과 제도를 지지하게 만듭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인권과 법치주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합니다. 현실주의. 반면 현실주의자들은 국제 정치를 국내 정치와는 별개로 보고 국가들 간의 권력과 안보를 위한 영원한 투쟁에 의해 주도된다고 봅니다. 그들은 국가의 외교 정책의 주요 결정 요인은 국제 시스템의 구조와 권력 분포라고 주장하며, 국내 정치 요인은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현실주의적 관점의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생존의 최우선. 현실주의자들은 무정부적 국제 시스템에서 국가의 최우선 목표는 생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무정부 상태는 국가들이 자신의 안보와 권력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만드며 국제 시스템의 구조가 국내 정치적 고려보다 더 중요하게 만듭니다.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며 이는 국제관계에서 힘의 투쟁으로 나타납니다. 힘의 균형. 현실주의자들은 국가 간 힘의 균형이 국제관계의 주요 동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국가들은 자신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힘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행합니다. 이러한 힘의 역학은 국가들로 하여금 동맹을 형성하고 군비 경쟁에 참여하며 때로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전쟁에 나서게 합니다. 예를 들어 냉전 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군사력과 동맹 관계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며 행동했습니다. 국내 정치로부터의 자율성. 현실주의자들은 국내 정치가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영향은 국제 시스템이 부과하는 명령들에 비해 부차적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국가조차도 존재적 위협이나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을 때 협력과 외교의 자유주의적 이상보다 현실주의적 권력 정치의 원칙에 더 부합하는 외교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생존과 안보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 현실주의자들은 국가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종종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모델은 국가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국가 이익과 외부 위협에 대한 전략적 계산을 바탕으로 외교 정책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합니다. 국내 정치적 요인은 이러한 계산에서 국제 안보와 권력 경쟁의 명령에 비해 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국가들은 생존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행동합니다. 역사적 회시. 현실주의자들은 내부 정치 체계에 관계없이 국가들이 그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권력 정치를 수행했던 수많은 역사적 이슈를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냉전 기간 동안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권위주의 국가인 소련은 국제 시스템의 역학에 의해 주도된 글로벌 권력 투쟁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경쟁하였으며 이는 국내 정치적 요인보다 국제 권력 구조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습니다. 결론.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는 국제관계에서 국내 정치의 역할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내 정치적 요인이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여론, 제도적 제약, 경제적 상호 의존은 평화적인 외교 정책을 촉진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외교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으며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국제 규범과 제도를 지지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현실주의자들은 국제 정세는 주로 무정부적 국제 시스템과 권력의 영원한 투쟁에 의해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들은 국가 생존과 힘의 균형이 외교 정책의 주요 동인이라고 주장하네요. 국내 정치적 요인은 부차적이라고 봅니다. 현실주의자들은 심각한 외부 위협에 직면한 경우, 심지어 민주주의 국가들도 자유주의적 이상보다 권력 정치와 안보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상반된 시각들은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세계의 무대에서 국가 행동을 이끄는 요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논쟁을 강조합니다.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는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관점의 균형 잡힌 예는 국제관계에서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 갈등과 전쟁의 원인, 자유주의. 자유주의자들은 갈등과 전쟁이 주로 오해, 잘못된 소통 그리고 비효율적인 제도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인간 본성이 이성과 도덕에 의해 올바르게 인도될 때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갈등과 전쟁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오해와 잘못된 소통. 자유주의자들은 많은 갈등이 국가들 간의 오해와 잘못된 소통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오해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오해는 불필요한 긴장과 적대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통 채널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증진함으로써 국가들은 서로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하고 갈등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제도. 비효율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국제 제도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분쟁이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국제제도가 갈등 해결, 중재, 대화를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UN, 세계무역기구 WTO, 유럽연합 EU와 같은 제도들은 분쟁을 중재하고 규칙과 규범을 설정하며 협상과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상호의존.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상호의존이 갈등 가능성을 줄인다고 믿습니다. 국가들이 무역과 투자를 통해 경제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을 때 전쟁의 비용은 매우 높아집니다. 경제적 유대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협력의 혜택과 전쟁의 경제적 비용이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주평화론. 자유주의자들은 민주평화론도 지지합니다. 이 이론은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주의의 규범과 제도는 협상과 타협을 통한 평화적 갈등 해결을 촉진합니다. 지도자들이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민주주의 시스템의 견제와 균형이 군사적 대치보다는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법.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와 국제법의 발전은 갈등을 관리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국제법적 틀을 수립하고 강화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국제법은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평화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은 갈등과 전쟁이 권력의 본질적 속성과 국가 간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국제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무정부력이며 규칙을 집행하거나 분쟁을 중재할 중앙 권위가 없다고 봅니다. 이 무정부 상태는 국가들로 하여금 생존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게 하여 끊임없는 권력 투쟁을 초래합니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갈등과 전쟁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무정부 상태와 안보 딜레마. 무정부적 국제 시스템에서 중앙 권위가 없다는 것은 국가들이 자신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자체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 국가가 자신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치안 조지가 다른 국가들에 의해 위협으로 인식되는 안보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군사 능력을 증강시키도록 하여 군비 경쟁과 긴장을 초래하며 이는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힘의 불균형 현실주의자들은 국가 간의 힘의 불균형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힘의 격차가 클수록 강대국이 이 약소국을 이용하거나 강압할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소국은 강대국의 지배에 도전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국가들이 힘의 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할 때 갈등을 초래합니다. 국가 이익과 경쟁 현실주의자들은 갈등이 국가 이익의 본질적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국가는 주로 자신의 권력과 안보를 극대화하려는 욕구에 의해 움직이며 이는 자원, 영향력에 대한 경쟁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경쟁은 제로섬 게임으로 여겨지며 한 국가의 이득은 다른 국가의 손실로 인식됩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식민지 경쟁과 같은 역사적 예는 국가 이익의 경쟁이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 본성과 권력 정치 현실주의자들은 인간 본성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권력을 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국가들이 경쟁적인 국제 환경에서 자신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제로 보게 만듭니다. 따라서 갈등과 전쟁은 국가들이 자신의 권력과 안보를 위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간주됩니다. 현실주의자들에 따르면 국제관계의 역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 본능과 구조에 의해 주도된 권력 투쟁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역사적 주기와 패권 전쟁 현실주의자들은 또한 역사의 순환적 본질을 강조하며 상대적 평화와 안정의 시기가 갈등과 혼란의 시기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신흥 강대국이 기존의 지배 강대국에 도전하여 대규모 갈등을 초래하는 패권 전쟁을 지적합니다. 예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나폴레옹 전쟁, 20세기의 세계대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권력의 분포가 변화하고 새로운 강대국이 지배력을 주장하려 함에 따라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는 갈등과 전쟁의 원인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오해, 잘못된 소통, 비효율적인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소통 신호를 개선하고 국제 제도를 강화하며 경제적 상호 의존을 촉진하는 것이 갈등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이 국가들을 평화로운 협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현실주의자들은 갈등과 전쟁을 국제 시스템의 무정부 상태와 국가 간 권력 역학의 필연적 결과로 봅니다. 그들은 권력 투쟁, 안보 딜레마, 경쟁적 국가 이익이 국가들을 갈등으로 몰아넣는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주의자들에게 국제관계의 역사는 기본적인 인간, 본성과 국제 시스템의 구조에 의해 주도된 권력 투쟁과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 상반된 관점은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갈등과 전쟁의 주요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 결정자들과 학자들이 글로벌 평화와 안보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요약하자면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는 국제관계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자유주의는 협력, 상호의존,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현실주의는 권력, 정치, 국가 이익, 무정부적 국제 시스템의 본질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이론이 국제관계를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항해 시대가 펼쳐졌던 15세기 유럽, 아주 조금씩 발전을 시작했던 상공업은 17세기와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더욱더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발전은 18세기 중반 무렵 시작된 산업혁명과 맞물리며 19세기에는 정신을 아득하게 할 만큼 급격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새롭게 등장한 상공업 권력자들은 그들의 세력을 조금씩 사회 전체로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했고, 왕과 귀족, 교회 같은 기성 권력은 신흥 세력들에 의해 그 정당성을 차차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긴장 속에서 상공업 엘리트들은 이때까지 그 누구도 감히 제기하지 못했던 현 사회 체제에 대한 의문들을 하나, 둘 표출해내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지방 유지들에게 세금도 내고 요금도 내고 거기에 조금까지 바쳐야 하는 거지? 그리고 왕과 교회는 왜 멋대로 우리 사업에 개입하는 거지? 그 권력을 정말 신이 부여한 게 맞긴 한 건가?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게 될 때 변혁은 시작됩니다. 당시 신흥 세력으로 급부상한 상공업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기존 봉건적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할 관념들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들은 사회를 더욱 유동적으로 만들어낼 방법들을 동분서주하며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의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릴 완전히 새로운 이념을 발견해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였습니다. 상공업이 급격히 발전하던 그 무렵 동시대를 살아가던 수많은 지식인들은 예술과 과학 그리고 정치의 불안정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고민 속에서 지식인들은 그간 감히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의문들을 하나 둘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시민이란 무엇인가? 국가와 사회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사회라는 거대한 틀은 사회 구성원들의 총합과 동일한 질량을 가지는가? 그리고 이러한 고민과 의문들 속에서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 계약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왕권 친수설은 지금까지 우리를 가두기에 만들어낸 헛소리다. 사회는 단지 개인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든 암묵적인 룰일 뿐이고, 왕의 권력도 결국 신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시민이 우리를 지키라고 부여한 계약일 뿐이다. 이 같은 사회 계약론은 자유주의 사상의 키트를 마련해내었고, 이후 벤담과 밀, 애덤 스미스 같은 네임드 학자들의 대거 등판으로 자유주의는 사회 변혁을 이끌어낼 도발적인 사상으로서 사회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자유주의 사상은 경제 영역의 신흥 엘리트들이었던 상공업 지도자들의 입맛에도 완벽히 맞아떨어졌고, 이들은 개인의 자유라는 논리로 부장한 채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때문에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고유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주의라는 사상은 19세기에 걸쳐 경제 지도자들에 의해 유럽 전역에 급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의 핵심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이며, 이러한 사회 안에서 개인들은 정신적, 음악적, 육체적 그리고 여타 다른 재능들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개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최대 한도로 책임져야 하며, 우리의 역량은 중요한 행위를 스스로 행동하고 느낌으로써 더욱 발전하게 된다. 이 같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사회 곳곳에 수많은 변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기존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왕과 종교에 몰빵되어 있던 권력을 시민들에게 전부 풀어헤쳐버렸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에 몰려들었던 노동자들은 자유주의 사상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지위를 가지며 자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니, 나 같은 일개 노동자가 알고 보니 왕과 똑같은 존재였다니, 자유주의 정말 멋진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며 청년 노동자, 선점주의, 그리고 여타 소규모 사업가에 이르기까지 큰 힘을 갖지 못했던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자유주의의 주도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왕이나 귀족이 아닌 대중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대의 민주주의가 등장하였고, 사적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현대 자본주의가 온전히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산업화 바람을 타고 1832년 처음으로 자유주의 세력들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이후 자유주의 사상은 19세기 전반에 걸쳐 유럽 대륙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건국된 미국은 유럽과는 또 다른 그들만의 자유주의 사상을 폭넓게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왕권과 종교 권력은 더 이상 대중들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게 되었고 그 빈자리는 모든 시민 개개인이 골고루 나눠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골고루? 과연 골고루가 맞았을까? 사회 변혁을 이끌며 전 서구 사회에 자유라는 새로운 의식을 심어줬던 자유주의 또한 애처롭게도 몇 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라는 명분 아래 적당히 규제할 필요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모조리 정당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실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질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 공장에서의 노동시간 조율, 아동노동 금지 등등 노동자들이 원했던 정책들은 전부 자유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유주의 운동의 원칙들을 자신들 스스로가 부정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고 이들은 곧 자유주의가 정말 자신들에게 이로운 사상인지 이것이 정말 자신들이 원했던 현실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왕과 귀족과 교회의 권력을 모조리 박살내버리며 자유를 선사했던 자유주의는 아이러니하게 자본에 의한 새로운 권력 관계를 만들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를 선사했는데 또 다른 권력 관계가 형성되어 버리다니 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고전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과 혼돈의 도가니 속에서 인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등장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